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한미 간 25% 관세 유예 시한 8월 1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상장벽, 방위비 분담, LNG 투자, 주한 미군 문제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패키지 협상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디지털 규제와 망 사용료 문제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종 목표는 관세 철폐, 타협 시는 최소화라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한미 양국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입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두 분의 통상 외교 분야 전문가 모시고 막바지에 이른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과 과제, 그리고 트럼프식 통상 전략의 속내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한미 외교 및 안보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전문가시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역 통상 전략에 대한 통찰과 분석이 돋보이는 분이시죠.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또 정부 측에 당부하고픈 내용이 인터뷰에 담겨 있는지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요. 너무 자기 나라 이익만 추구하려고 남의 나라한테 관세를 너무 부과하는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또 이제 정부에서 많이 접촉을 해서 많은 대화를 해서 좀 적은 관세로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또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냥 던져놓고 협상하기 위해서 해놓은 전략이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주고 받을 건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낮추는 게 우리가 목적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거 우리가 좀 들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시 또 경제판을 다시 짜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니까 전 국민이 다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특히 수출하는 기업은 굉장하겠죠. 걱정이 돼요. 저도 그거 항상.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출이 잘 안 되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협상을 좀 잘 해가지고 조속히 해결 방안이 좀 찾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수진을 치고 협상을 잘 좀 해주십시오. 관세율 10% 수준까지는 용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국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동맹들의 이익도 같이 고려를 하는 상생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민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25%의 상호 관세를 명시한 사안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8월 1일까지 우리가 시간을 좀 벌긴 했습니다. 또 시간을 벌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긴 합니다만, 크게 변한 게 있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러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편지를 서한을 읽어봤을 때 구체적인 조건이 바뀌었다든지 기대치가 다른 걸 기대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 국가들한테는 8월 1일 날 관세를 그 예정대로 부과가 될 거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시장을 좀 개방하거나 미국 내 투자를 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국가들한테는 변동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거의 14개 국가들한테 서한이 발송이 됐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신처만 바뀌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 얘기는 국가별로 타겟팅한 게 아니라 미국이 봤을 때 7월 8일까지 시한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우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나서가지고 시간을 연장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부가 출범하고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했잖아요. 3주를 벌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만 워낙 그 의견 차를 좁히는 게 녹록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3주 안에 좀 우리가 만족할 수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시장님, 14개 국가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안을 보냈는데 유독 부각이 되는 것은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고 일본에 보낸 사안, 특히 한국에 보낸 사안을 뭐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저는 이제 트럼프 화법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말하는 행간을 읽고 그 속뜻이 뭔지를 좀 읽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한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을 두고 사실은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두 나라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협상이 잘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잘하고 싶은 국가를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좀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일단은 무역 규모가 크고 무역 적자도 미국이 많이 보고 있고 또 제조업 강국이고 그다음에 안보 동맹 뭐 이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협상을 잘 해야 되는 국가고 뭔가 어떻게 또 잘 만들어 보면은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 대상으로도 그 모델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한국하고 했으니까 니들도 한번 좀 이렇게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델 케이스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성과를 한국과 일본에서 먼저 좀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도 이제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민 교수님 8월 1일입니다. 근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꼭 1일일까 뭐 이런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8월 1일까지 만족할 만한 진전된 협상이 안 되면 또 한 달 연장되고 뭐 이런 식인 겁니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7월 사실 상호관세 4월 초에 부과했을 때도 열몇 시간 만에 그 유예하는 결정이 나오는 것 자체도 어느 누가 그걸 예측하겠습니까? 그리고서 그 90일 유예가 됐죠. 그리고 이제 7월 8일 그 마감 시간이 오니까 다시 8월 1일까지 또 연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연장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성과를 내고 싶은데 이게 그 치열한 협상을 하고 국가마다 대상국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연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성과에 따라 다르겠죠. 8월 1일까지 어느 정도 미국이 만족할 만한 그래서 국내적으로 홍보할 만한 성과가 나오는가가 8월 1일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중국이 그 미국이 무역 협상할 때 지금 타겟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타겟인데 그걸 제외하고 5개의 우방국들을 우선 그 협상국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영국, 인도,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한국, 일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은 이미 그 협상이 끝났잖아요. 규모가 작고 흑자국이니까 거기다 이제 인도도 지금 거의 거의 마무리 단계 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호주는 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규모가 작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맨 먼저 이제 거론하면서 SNS 올린 거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국가들 주요 국가들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EU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느냐 이게 8월 1일 전까지 성과가 나오느냐 요 여부가 또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연장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민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차피 이제 4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4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 선거를 잘 해야지만 집권 후반기를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데 중간 선거를 치르려면은 올해 성과가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지난주에 OBBBA라고 감세 법안도 통과가 됐고, 예. 그다음에 뭐 아직 뚜렷한 해법은 없지만은 사실 이란 폭격이라는 굉장히 좀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도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책 지우는 것도 지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에서는 사실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지 이 성과를 가지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굉장히 긴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조 실장님께서는 무역협회에 계시니까 여러 무역 형태를 봤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런 스타일이 이전에도 또는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정말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이 심지어는 TACO 타코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이렇게 만족할 만한 협상이 안 되면 한 번 또 물러서고 이런 경우를 여러 번 일하시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뭐 1995년에 WTO 출범한 이후에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네. 그 전에 8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일방주의적인 관세 조치라든지 아니면 관세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을 통해서 어떤 무역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로는 없고 특히 이제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미국의 어떤 상대국을 압박하는 것들이 WTO 제소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외교적인 제스처를 했다면은 적어도 트럼프 1기도 그랬지만 2기엔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직설적 화법을 통해서 굉장히 상대국을 압박하고 빨리 좀 뭔가를 얻어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성급함 그런 부분도 좀 포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민 교수님을 가겠습니다. 지금 이 협상 관련해서 나오는 큰 이야기 중에 하나,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아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더 늦출 대로 늦춰서 협력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더 낫다. 조 실장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글쎄 결국은 시간이 누구의 편이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6월까지 수출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품목별로 뜯어보면은 이게 자동차 부품, 철강은 이제 이미 232조 관세 조치를 철강 알루미늄은 50%, 자동차 부품은 25% 관세를 물고 있거든요. 이 품목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2자릿수로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는 관세가 장기화되면은 결코 우리 수출에 좋을 수 없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장기화된다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비록 감세를 통해서 경기 진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관세에 따른 그런 물가 상승이 걱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미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서로 좀 맞춰서 조율해서 타협을 보느냐가 아마 앞으로 빠르면 3주 또는 한 달 이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최대한 좀 서두르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최대한 느긋한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늦춰서 정말로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낮춘다는 보장만 있으면 늦출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시장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미국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주고받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조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가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빨리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노말을 만들어내는 게 기준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이제 어떤 어려움을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텨서 뭔가 나은 걸 마련할 수 있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버티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옵션이 그렇게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7월 8일, 8월 1일 유예가 되더라도 얼마나 더 시간이 주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조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국내 정치적으로 성과를 보여야 될 시간이 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그 결단을 내리는 그게 온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도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조 실장님,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미국을 다녀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 또 투자 또 방위비까지 패키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미국이 기존에 또 원했던 방식이기도 한데 첫 번째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인데 왜 비관세 장벽을 건드리지? 근데 여기는 우리의 뭐 부가가치세 이야기도 있고요. 상당히 이거는 우리 내부의 결정 사항이고 우리의 기준인데 왜 이럴까? 여기에 또 소고기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원령 문제요. 강우병 파동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30개월 기준을 깨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구글 같은 미국의 민간 기업에 정밀 지도를 제공하는 문제. 이걸 미국이 들고 나오는 배경은 뭘까요? 뭐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너무 이제는 한 1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서 좀 잊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한미 FTA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양국 간의 무역은 사실상 관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이제 농수산물에 대해서 관세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많이 낮아져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해도 사실 지장이 없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때문에 관세 장벽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높다, 4배 높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과장어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이 이런저러한 다양한 그런 규제와 관세 외의 무역 장벽을 통해서 미국의 수출 기회를 억제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규제 이슈 또 어떤 투자 지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매년 3월 말에 USTR이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USTR이 조사를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건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국 관련된 내용이 늘 한 10여 페이지가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죠.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협상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 선생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소고기 이 수입 30개월 이상도 수입하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요? 뭐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때 30개월 결정할 때에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는 이제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양국이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비록 뭐 광우병 얘기는 사실은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한우 농가를 보호해 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과연 이거를 얼마나 세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입용 시장에서 미국이 지금 1위거든요. 예, 압도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요구를 해서 얼마나 미국이 더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더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개월 넘는 소고기들이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문제가 굉장히 국민 감정을 건드리게 될 경우에 한국 소비 시장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미국이 자충수를 둘 수도 있다. 만약에 미국이 이걸 안다면은 소고기 문제는 그렇게 중요도가 다른 이슈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낮은 순위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민 교수님, 또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 그것도 미국 정부가 아니라도 민간 기업이거든요. 더군다나 안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다면 미국이 이해해야 할 법한데 이게 이 쟁점으로 올라 있는 배경, 우리가 미국에다가
아주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지도나 또는 관련되는 정보를 요구한다면 미국은 당연히 거절을 할 텐데 이런 요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미국의 현재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그 시장의 구조를 봤을 때 산업의 구조를 봤을 때 제 뭐 제조업의 역량이라든지 전통적인 어떤 산업 부분에서의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경쟁력은 거의 이제 많이 이제 쇠퇴했기 때문에 예.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디지털 부분 그다음에 법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그 이윤을 얻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갖다 쓰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주력 어떤 그러한 그 이윤을 얻는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미국이 경제안보 그다음에 국가안보 이거 잘 활용해가지고 계속 중국을 때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그래갖고 고정밀 지도가 어떤 그러한 위치 기반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됐을 때 그것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쪽에 활용됐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구글이 그다음에 애플이 필요하다면 그럼 국내에다가 서버를 놓고서 국내에서 1대 5천 정도의 척도가 되는 그것도 그런 고화상의 그런 데이터를 써라. 대신에 안에서 쓰면 충분한 것이 아니냐. 왜 밖으로 가져가서 어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게 그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구글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어떤 불허하거나 대안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거기 주시죠. 조금 네.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 이제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도 외국 손님들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오면은 가끔 늦는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국은 다 좋은데 구글 지도가 안 된다. 그래서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스개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대외적으로 자랑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IT 또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국가에서 구글 맵이나 애플 맵이 안 되는 것들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적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안보라는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과연 또 어차피 지금 어느 정도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기술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오픈된 마인드로 한번 서로가 좀 얘기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조심 근데 말입니다. 네. 그걸 뭐 불편한 부분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상호 관세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논의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답답하다라는 우리 또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또 올라와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국의 디지털 규제 특히 이제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법 이 부분은 이번 이 상호관세 협상 논의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망 사용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를 우리가 이제 그걸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사람을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ISP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프라를 통해서 컨텐츠 뭐 음원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컨텐츠 프로바이더 C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이 제일 크죠 세계에서. 근데 미국의 뭐 넷플릭스라든지 또 구글의 유튜브 같은 그런 컨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한국은 가만 보니까 ISP와 CP가 동일한 사업자들이 있다. 즉 우리나라 한국의 뭐 SKT나 KT 그다음에 이제 LT텔레콤이 다 이제 ISP와 CP 동시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망 사용료를 CP가 내게 되면 ISP와 CP를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한테는 이중으로 혜택이 간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불만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들이 미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일부 내고 있다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너무 복잡한 어려운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이 주제만 가지고도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네. 요약을 하자면 이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안에 거기서 이제 그걸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또 거기에서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이 제대로 좀 여러 가지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독점적인 그런 지배력을 행사해서 수수료를 마음대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사의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좀 강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회 문제로 지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미비한 점을 좀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자라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다만 이것을 이제 미국이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쪽에 관련된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자체 혁신 생태계를 좀 오히려 저해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 통상 압력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국내의 서비스 업계 관련된 어떤 그런 첨단 기술 서비스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사실 대통령 공약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통상 어떤 환경도 좀 고려를 해서 좀 사안별로 좀 분리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논의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런 비관세 장벽을 우리가 또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여러 곳에서 나오는 지적은 과연 이걸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상호관세 민감한데 다뤄져야 될 쟁점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또 반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전 귀국해서 방미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요. 러테닉 상부장관과 두 번 만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제조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호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갖출 수도 있고 미국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는데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알래스카주 상원 의원과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내용도 브리핑을 했는데요. 민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본하고도 자동차 이 관세 협의가 가장 큰 난관으로 떠올랐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파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도 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또 반도체, 그리고 이 철강 이런 부분들이 아주 파격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파격적으로 품목관세율을 낮추기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최대한 낮춰보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에너지 투자라든지 조선협력, 방산협력, 그다음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미국 측에 유인을 제공하고 뭔가 품목 관세를 낮춰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철강 산업이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고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25%의 관세, 50%의 관세를 철강에 부과했을 때는 분명히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 관련 업계들의 어떤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세를 발동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결과가 있기 전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7번이나 협상을 했는데도 자동차 관세에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8월 1일까지 최대한 아까 여한구 쪽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제 미국 내 일자리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까 저희가 논의한 예. 어떤 한국 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을 하는 그 낮춰달라는 이유가 한국 시장을 좀 더 개방하기 위한 그런 미국 측 요청인 거고 또 무역수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수입을 더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미 수출의 효자인 자동차라든지 철강 부분에 있어서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을 해봐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 실장님,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협상에서 우리가 빼들 수 있는 무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조선, K조선, 그리고 또 알래스카의 LNG에 대한 투자, 일본도 이런 협의를 미국과 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내밀면 25% 관세는 줄어들고 또 방위비도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데서 완화되고 또 자동차나 철강이나 반도체에서 좀 더 유리한 품목별 관세 협의를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이 뭐 몇 가지 좀 그 트럼프 2기 관세 조치를 좀 풀이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크게 나눠서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관세가 우리가 상호 관세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품목별 관세는 방금 논의하셨던 그런 철강과 자동차 등의 이제 그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인데 이게 이제 전자인 그 상호 관세는 그 이유가 무역 적자입니다. 그 무역 적자를 풀어야지 상호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품목별 관세는 무역 확장법 232조가 그 품목의 특정 품목의 수입이 너무 많아서 이게 국내 안보에 직결이 되는 미국의 안보에 직결이 되는 그런 핵심 산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그 우려에 따라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근거로 놓고 보자면은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가 담보가 되어야지 이 상호 관세를 낮출 수 있는 거고. 품목별 수입이 어느 정도 미국 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안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증명이 되어야지 이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네. 타당하겠죠. 그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조선이나 LNG는 더 큰 문제인 무역 적자나 아니면 산업 그 핵심 산업에 연결된 미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증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현재 관세율을 낮추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좀 조선협력, 뭐 방산이라든지 뭐 원전 또는 이제 LNG, 알래스카 개발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윤활제 역할, 촉진제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투자 말씀도 하셨는데 한국 기업들이 워낙에 최근에 2년간 뭐 그린필드 투자 넘버원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특히 이제 제조업 투자가 많기 때문에 고임금 양질의 고용을 많이 창출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트럼프 대통령 귀에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계속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내세웠던 그런 공약을 달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함으로써 이 협상을 끌고 나간다면은 조금 더 다소 미진했던 부분도 좀 보완해 나가면서 네. 협상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많이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눈이 번쩍 떠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전달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민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방위비입니다. 지금 100억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내년부터 1조 5천억 원 정도인데 100억 달러면은 9배 정도 14조를 내놓으라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얼마를 내놓기를 원하는 걸까요? 많이 내놓으면 좋아하겠죠. 뭐 정말로 100억 달러를 낸다고 그러면 굉장히 막 그 칭찬을 하면서 막 칭송을 하면서 막 위대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위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미 12차 SMA 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 국회 비준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출발선으로 해가지고 미국 측 요청이 있으면 다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맞출 수 있을까? 이미 1조 5천억까지 우리가 증액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소액의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지불하더라도 이제 큰 변화 없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전략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 이 부분은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우리는 최대한 적게 증액하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늘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치열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절한 그 증액은 우리한테는 최소한의 증액이 적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실장님 지금 이 미국의 또 관세 인상, 관세 무리한 관세 요구 또 이에 대한 해법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방위비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 관세와 관련된 상호 관세율은 또 정해서 일방적으로 또 통보를 하고 있고 또 비관세 장벽까지 논의를 하고 상당히 패키지 딜입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그러고 거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셨을 텐데 어떤 걸 주면 어떤 건 또 반대급부로 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보시기에. 사실 이 패키지 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데에 대해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몰아서 다 넣어가지고 한 보따리에 넣어서 서로 이제 그 사인을 해서 더 이상 이제 그 이론이 나오지 않도록 그 이후에는 그게 이제 일종의 패키지 딜인데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요구를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하나씩 꺼내놓는 뭐 그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살라미 전술이라 또 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살라미 전술이라고 보고 협상 카드를 꼭 남겨놔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일리는 있긴 한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라든지 어떤 나토 국가를 대상으로는 방위배기를 예전부터 했는데 한국을 대상으로는 1기 때는 했지만은 2기 때는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어제 나왔거든요. 엊그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조금 더 이거를 묵자라는 의지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 민 교수님께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루던 어느 정도 이거는 패키지 대란에 넣어야 되는 상황에 그런 국면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패키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민 교수님이 방위비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100억 달러 이야기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정확하게 주한미군의 숫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28,500명인데 4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또 언급하기도 했는데 또 하나가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을 빌면 별 관심이 없다라는 반응도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위비 인상 또 전시작전권 또 주한미군의 숫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외교안보 측면에서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올라온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 분담금을 증액해라. 이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 그러니까 미국이 지켜주는데 한국이 돈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방위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 이거 하나가 있는 거고 이제 그 두 번째가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중국 견제에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위협은 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증액해 가지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에게 북한의 위협을 맡기고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역 기동군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보다 탄력적으로 중국의 어떤 군사력 팽창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가 아니라 뭐 괌이라든지 여타 인도태평양의 기지에 배치하면서 탄력적으로 해공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략적 유연성 부분이고 이제 주일미군 그다음에 나토에 주둔하고 있는 유로 주둔하고 있는 어떤 그 주둔 미군들까지 전체가 전 세계의 주둔 미군이 이제 하나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방위비 증액,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이런 부분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용과 미국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시작전 환수에 대해서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보다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전시작전 환수 문제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함께 연계돼서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렇다면 전시에서도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시작권 통제권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만큼 큰 역할과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가져와야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은 네. 기존의 워싱턴에서 잔뼈가 굵은 대통령들보다는 훨씬 더 유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전시작전 환수를 공약으로 내선 것처럼 그거는 아마 보다 더 유연하게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청에 가고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한수 받아오는 것도 연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그 외교안보 측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위분담금 문제, 국방비 증액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큰 틀에서 움직이면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시작전권 환수라든지 핵 잠재력을 더 가져올 수 있다든지 여타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대1 매칭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연장전 돌입한 한미 관세 협상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 많은 관심이 지금 또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리냐는 데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먼저 궁금한 건 이런 외교적인 프로토콜 과정을 아실 테니까 보통 한미 정상회담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정을 잡게 됩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일정과 의제를 잡는 게 중요하겠죠. 예. 일정을 잡아서 큰 틀에서 이제 두 정상이 이제 크게 굵직굵직한 외교 행사가 일정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일단 크게 조율을 보고서 일정을 이제 좀 조율해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날짜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공동성명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공동성명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방국, 동맹국들 간의 어떤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채울 의제가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가 된다는 것은 거의 정상들이 만나셨을 때는 거의 이제 확인만 하는 이런 수준이 되는 거고, 정말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도저히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정상회담에다가 정상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예. 결정해 주세요. 이런 건 굉장히 드문 거고, 이 동맹국끼리 할 때는 실무 차원에서 거의 의제가 조율이 돼서 어떤 의견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합의를 이루고 거의 이제 정상회담이 결정이 되고 회담 전에 공동성명문 초안이 나옵니다.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일정이 어느 정도 잡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제 부분도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됐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민 교수님,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는 상당히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미국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좀 일정을 논의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비치는데 미국 쪽에서 빨리 이 일정을 확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다른 일정 또는 다른 현안 또는 뭐 휴가 일정 이런 것들이 걸려 있을까요? 그런 일정 이미 확정된 일정도 있을 거고요. 휴가철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언론 보도를 보면 또 유성락 안보실장님하고 루비오 국무장관 안보보좌관이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한미 양국 모두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하는 데는 어떤 이견이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간이 소요가 돼야지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장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처럼 관세협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워낙 의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치열하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의제들이 이번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3주 8월 1일까지 정말로 열심히 협상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해서 그리고 조율이 돼가지고 참 모두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한미 정상회담이 훈훈한 분위기에서 빨리 개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확답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성락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일 전후로 잡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좀 불확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 실장님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본다면 웬만하면 다 협의로 타결되고 난 이후에 한미 정상이 만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정말 중대한 거는 남겨두고라도 만나서 직접 논의해서 타결하는 게 낫습니까? 어떤 방식이 나을까요? 제가 트럼프 스타일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요. 그런데 일단은 아까 민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 저도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사실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은 사인 간에도 어떤 조직대 조직 간에 그런 큰 세레머니를 조인식이나 뭔가 계약을 할 때에는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거의 다 마무리를 짓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이거는 도저히 실무 레벨에서 하기 어렵고 결국 국가 수반이 책임을 진다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를 감수를 하고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사안만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어도 좀 어느 정도는 실무선에 다 해결해 두고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진짜 한 99%는 다 해결을 하고 나머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 더 얹어보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게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갑자기 하나 센 거를 넣을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은 좀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무역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무역 합의를 하는 방식이 그냥 어떤 캐비넷 레벨, 그러니까 강요 레벨에서 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한국의 대통령과 악수하고 사인하는 거를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유권자들과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무역 합의를 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를 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한국과의 정상회담이나 그 안에서의 그 과정에서 무역 합의를 하는 거를 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조 실장님이 트럼프 전문가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의제 측면, 특히 관세 협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다다라야 그래야 두 정상이 만나셔가지고 그 성과를 좀 홍보하면서 특히 기자회견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언론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하겠다, 공감대 형성했다 이 부분에도 충분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관세 협의가 어느 정도 얼마나 빨리 이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계속해서 방위비 이야기. 또 이게 주한미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 민 교수님께 이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싱크탱크 보고서 내용인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 아니고 주한 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도 없을 거라는 어떤 주장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분명히 괌이든 미국이든 위협이 될 것이고 주한 미군은 지금 지형적으로 볼 때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북한을 막는 것이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보고서가 아닌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28,500인데 10,000명까지 줄여야 된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예. 미국은 이제 제한된 역량을 중국 견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28,500 중에 주력 전투부대고 전투부대는 다 이제 그 인도태평양 지역 아니면 본토에 다시 재배치가 돼가지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유럽이라든지 중동 지역이 주도하는 미군도 상당 부분 감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쨌든 지금 현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둔 미군의 수를 그 아시아, 유럽, 중동 부분에서 상당히 감축을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써서 미본토를 수호하는 것, 그다음에 중국 견제하는 데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10,000명을 가지고서 이제 그 북한의 입에 대응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긴장을 얼마만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얘기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 대만 유사시라든지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이 그 전장에 투입되는 것을 이제 반대할 거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미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주한미군의 운용에 있어가지고 존중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떤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도가 분명하게 쓰여진 보고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실장님 만약에 주한 미군 28,5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든다면 우리 경제나 이 외국인들의 투자 또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뭐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28,000명에서 10,000명 또는 그에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그 이유가 원인이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어떤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되고 만약에 그 지역에 한국 가까운 지역에서 분쟁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한국 경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어떤 미국 어떤 해외 주둔군 병력의 재배치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좀 어차피 지금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자체가 연방 정부와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줄이고 하는 부분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병력 감소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어떤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만큼 어느 정도 국방에 대한 어떤 단호한 그런 태도와 그런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크게 그런 데미지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협상과 거래에서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어떤 카드를 냈을 때 상대방이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조 실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관세 직접적인 부분, 비관세 장벽 그리고 또 방위비와 관련된 안보 분야까지 패키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미국 협상팀의 의중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또 우리가 내밀었을 때 어떤 협상 카드가 가장 이번 협상을 타결시키는 데 성공적으로 그런 이슈가 될까요? 앞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관세 조치가 하나는 무역 적자 때문에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이 너무 약해질까 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역 적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쉽사리 줄어들기가 어려운 그런 산업 구조, 무역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게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뭐 에너지 도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에서는 이제 무기를 뭐 미국산 무기를 또 사는 것도 방법이다. 뭐 항공기 얘기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 현재의 이제 무역 적자를 완전히 좀 줄여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이제 투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 2년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자동차도 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또 이제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설비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중간재들, 원료나 네. 부품들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투자 유발형 그런 무역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싱턴에 가서도 물론 민주당 의원이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얘기를 하고 또 미국에서 만난 대부분의 어떤 그 합리적인 의사를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또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하자면은 무역 적자를 어떻게든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우리가 좀 어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산업 간의 협력.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에서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제조업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의 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을 시키겠다. 그래서 아까 뭐 여왕본부장도 제조 르네상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 기업과 한국 투자가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의 산업협력이 충분히 그 부분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100% 미국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를 통해서 보완해 나간다면은 네. 그래도 좀 협상을 어느 정도 좀 근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제일 궁금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하면서 우리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카드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방위비일지 알래스카 투자인 건지 아니면 제조 시설을 뭐 하나라도 더 지어주면 되는 것인지. 민 교수님,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다른 곳에서 분석한 의견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1%라도 우호적 관세율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나라가 가장 비교가 되고 지금 25%거든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상호 관세율이 돼야 우리로서는 좀 협조하게 그래도 협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수치가 될까요? 조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호 관세는 미국의 무역수 적자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고 품목별 관세는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수입을 늘리거나 어떤 무기를 더 구매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어떤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품목 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거나 일자리 창출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그 어떤 성과를 보기는 어려운 부분, 연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얘기하면서 그 산업 간의 연계성, 그다음에 우리의 기여 이런 부분을 상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이제 상호 관세를 줄여야죠. 그래서 봤을 때 지금 기본관세 10% 같은 경우에는 감세 법안이 통과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는 재원을 충당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까지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한 논리에서 출발한다면 10%로까지 상호관세를 낮춰가지고 기본관세 이외의 어떤 상호관세를 아예 없애는 이 부분을 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좋을까. 물론 10% 없애면 아직까지는 10%를 없애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없애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없애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기본관세 10%만 남기고 우리가 상호관세를 없앨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비교가 되는 대상국들은 우리와 어떤 그 대미 수출
그리고 규모가 좀 유사하다든가 주력 품목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주력 그 수출 분야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미국 기업들 이외에 다른 또 외국의 어떤 그 경쟁자도 경쟁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그 대미 주요 무역 대상국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민 교수님께서 잠깐만요. 민 교수님께서 특정 국가를 이야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거론하는데 일본과 비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조 실장님, 일본도 이전의 경우에 미일 관계를 보면 일본이 상당히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 자동차가 중요해서 그런 것인지 지킬 건 지킨다라는 강경 전략으로 선회를 했거든요. 자, 상당히 좌충우돌 우충좌돌하는 트럼프. 일본은 이번 경우에는 지킬 걸 지키겠다.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일본 내부 정치 상황입니다. 네. 지금 7월 20일 참의원 선거가 있고요. 뭐 다분히 국내에서 그런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밖에서의 상황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표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이시바 내각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이시바 내각이 처음에 취임할 때 총리가 취임할 때의 지지율이 50%가 좀 넘었는데 지금 30% 초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조금 진정은 되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쌀 문제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내치가 그렇게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서 협상마저도 굉장히 뭐 굴복 또는 굴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상당히 선거에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좌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뭐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일본 정부 입장이면은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굉장히 좀 미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뭐 제1의 동맹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 왔는데 이 부분이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죠.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뭐 쌀 문제도 그렇고 자동차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두 가지 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뭐 생명과 같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치국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당했다고 했다. 특히 내가 지금 내일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시바 내각이 할 수 있는 거는 강공 방안밖에 없지 않을까. 일본 국내 정치상으로. 네. 조 실장님, 8월 1일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면 8월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단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뭐 당연히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앞서 제가 한 6월까지 수출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 일부 이제 상호관세 품목 그 2, 3위조 품목은 좀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관세가 상호관세 4월에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90일 유예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바이어들이 한국의 수출자들한테 신규 발주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4월 이후에 6월까지의 수출은 이미 그 전에 주문을 한 것들이 수출이 쭉 차례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주문이 줄었다면은 이제 6월, 7월부터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애로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 설문조사에도 그런 응답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주요 기업들이 그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7월, 8월 좀 되도록이면은 좀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국익을 놓치면서까지 너무 내주면서까지 협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민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워낙 예측할 수가 없는 인물이라서요. 상호관세를 이렇게 중시하는 대통령인데 만약에 8월 1일까지 타결에 이르는 협상이 안 된다면 정치적인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미 간의 그 관계가 좀 신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연관성까지 불거지게 되겠죠. 그리고 벌써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해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벌써 이제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지고 빨리 관세 해부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간의 신뢰도 좀 쌓고 그리고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이제 있는 이슈, 부각되는 이슈가 사라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묻어들 뿐이고 봉합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상 차원에서 추동력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일방적인 관세,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정학적 또 경제적 상황에서 미국을 또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두 분께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협상팀이 8월 1일까지 가장 유념하고 진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조 실장님부터요.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실용적으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또 실무 위주로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대미 협상에 있어서도 비록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국익을 은 건드리지 말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지막에 뭐 정말로 막판에 갑자기 찔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갑자기 돌발 변수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 교수님이죠. 현재 명분과 실리를 다 잡아야 되겠죠. 명분은 어쨌든 우리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적인 자산이고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협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한미 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한미 관계를 견고하게 가져가는 토대 위에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를 위해서 최대한 낮추는 건데 우리 이익만 따지기는 어려우니까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 호혜적인 윈윈할 수 있는 타협점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지껏 보지 못했던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협상을 해야 될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